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들은 오는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으며 미국도 이달 중 승인을 예고했습니다. 4주간의 국가 유급휴가제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제외됐다가 연방의회에서 되살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증세안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9천 건으로 팬데믹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은 오는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말 대목과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백신 의무화로 비용이 증가하고 인력난이 가중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는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역시 1월 4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기업 직원들은 오는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맞게 하거나 매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비상 권한을 발표했다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미국의 대기업 근로자들은 8,400만 명에 이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감염 위험이 높은 노인과 요양원 거주자를 돌보는 근로자들도 역시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발표했는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는 의료시설 직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시설 근로자들은 1,700만 명으로 대기업 근로자 8,400만 명과 합하면 무려 1억 명의 근로자들이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연방 근로자들과 관련 기업들에도 백신 의무화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규정이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연말 대목을 앞두고 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한 달간 UPS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기업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경영진들은 백신 의무화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물류난과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 음성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재택근무 중인 직원에게도 백신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이야기가 처음 나온 9월부터 이미 백신 의무화 정책을 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타이슨 푸드 같은 기업들은 신속하게 백신 의무화 정책을 수용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6만 7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 중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직원의 99%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백신 의무화로 직장을 그만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밝혔습니다. 11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한 타이슨 푸드의 경우에도 직원의 96%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미 정부는 백신 의무화를 따르지 않고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직업안전건강관리청 오샤가 13,650달러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영국이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임상실험 결과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 FDA도 이달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고 자가치료의 시대가 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미국의 제약사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세계 최초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은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 중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청은 또 몰누피라비르를 처방받으려면 경증에서 중증도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비만이나 심장질환, 고령 당뇨와 같은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초기에 투약하면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제의 원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해 증식한 뒤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빠져나가는데 치료 물질이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 증식 자체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치료제의 특성상 침투 능력이 강화된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에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먹는 치료제의 효과는 신종플루에 대항하는 타미플루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오일을 복용했을 때 몸속의 바이러스 양이 줄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비싸 하루에 2회, 5일 동안 총 10회를 복용하는 한 사람분 가격이 수백 달러에 이릅니다. 효과와 가격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통제할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에서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승인을 예고하고 있는데 미 식품의약청 FDA의 고문들은 이번 달 만나 승인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는 4주간의 국가 유급 휴가제가 백악관 안에서 제외됐다가 의회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안에 4주간의 유급 휴가제가 다시 포함됐으며 민주당 상원에서는 독자 법안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초당적인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4주간의 국가유급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긴급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4주간의 국가유급 휴가제는 백악관이 발표한 더 나은 미국 재건 기본 틀에서 막판에 제외됐다가 연방의회에서 되살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처드 닐 하원 세이비위원장은 국가유급 휴가제는 하원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재추진하고 나선 국가유급휴가제는 미 근로자들이 1년에 4주 동안 본인의 병과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출산, 돌보미 휴가를 갈 수 있고 그 기간의 임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급휴가제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되지만은 백악관에서 제외됐다가 연방하원에서 다시 포함시켜 이번 주 안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는 다시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급휴가제에 대해 백악관 안에서 제외토록 만들었던 민주당 중도파 조 맨신 상원의원은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독자안이 아니라 초당안으로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국가유급휴가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초당적인 이슈이므로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으로 별도의 초당 법안으로 승인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급휴가제는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상하원 의원들이 막판에 양보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켜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이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는 하원에서만 승인하고 상원에서 제외한 후에 별도의 법안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미국의 수도 사상 최초로 4주 동안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국가유급휴가제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가 도입돼 시행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차원의 유급휴가제가 없었던 미국에서 거의 전 국민들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게 되고 노동력이나 일터 벗기를 촉진해 상당한 경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로 전면 개편한 바이든 증세안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의회 보고서가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IRS 탈루 추적으로 4천억 달러, 처방약값 낮추기로 2,5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거나 절약하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중산층 이하 미국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전액 투입하겠다는 바이든 민주당의 법안이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하원 합동과세위원회가
바이든 민주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담긴 사회안전망 확충에 드는 비용과 증세안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증세안에서 핵심인 주주에게 보고하는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200대 기업들에게 15%의 최저법인세를 부과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별도의 최저세를 징수하면 10년간 8,140억 달러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상하원 합동과세위원회는 추산했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서는 연조동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5%, 2,500만 달러 이상이면 8%를 물려 2,278억 달러를 징수하는 등 부유층 개인들로부터 10년간 6,4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빠진 IRS의 탈루 추적으로 10년간 4천억 달러를 징수하고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로 10년 동안 2,500억 달러를 절약하면 연방정부 세입은 10년간 2조 2천억 달러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1조 7,500억 달러, 이민 개선을 포함하면 1조 8,500억 달러를 전액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편 각 주들의 지방세 납부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한선을 $10,000로 정한 이른바 SALT에 대해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이 한도를 대폭 올리거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막판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안에서는 세액공제 상한선인 $10,000를 개인 36,250달러, 부부 72,500달러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는 $10,000의 상한선은 그대로 두되 예외 대상을 현재 40만 달러 이하에서 55만 달러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를 공화당에게 내준 참패를 당해 충격 24인 바이든 민주당이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초당안과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잇따라 최종 승인하려고 가속도를 내고 있어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6만 9천 건으로 14,000건 줄어들면서 팬데믹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267만 3천 명으로 15만 8천 명 더 줄어들어 팬데믹 이전의 정상 수준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주요 지수 중 하나인 실업수당은 매주 팬데믹 최저치로 떨어지며 정상 수준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말인 지난 한 주 26만 9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28만 1,000건에서 1만 4천 건 더 줄어들면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 주에 21만 8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신청된 바 있어 정상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의 신규 실업수당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전주보다 1,400건이 감소하며 1,200여 건에 불과했으며 메릴랜드에선 450건 줄어들어 2,80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에선 970건 줄어든 1만 5천 건이 접수됐으며 뉴욕에선 250건 감소한 1만 3,300건이 신청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선 2,800건 줄어든 6천 건이, 조지아에선 570건 감소한 3,900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거의 유일하게 2,500건이 늘어나 6만 2천 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름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연방 실업수당의 종료로 매주 감소하고 있는데 10월 16일 기준 267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15만 8천 명 더 감소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198만 명으로 18만 명 줄어들면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27만 7천 명으로 오히려 7,100명 늘어났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UEC는 23만 4천 명으로 1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은 9월 6일 노동절에 완전 종료됐으나 주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배정받은 수당을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연방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것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기가 공식 출범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지역에서도 잇따라 출범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회의에 이석현 수석 부회장께서 워싱턴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석현 수석 부회장님 워싱턴 방문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워싱턴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미주 지역의 출범식, 20기 출범식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뭐 미주 지역을 비롯해서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기가 됐는데요. 이번 20기에서 특히 그 수석 부의장을 맡으셔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지난달에 청와대로 대통령 가서 만나러 갔을 때 말씀하시대요. 세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담론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여론을 잘 수렴해달라. 아울러 우리 평화정책 홍보에 힘써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역할이 바로 그 세 가지 속에 이렇게 녹아 있다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 온 것은 미국 동부 지역에 이제 5개 도시에 각 도시마다 우리 이 민주평통 출범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또 시카고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이 이제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아직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950년에 전쟁이 났고 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70년이 되도록 어떤 전쟁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또 없었어요. 세계 역사상 70년이나 되는 휴전을 한 전쟁은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전쟁이 끝났음을 한반도에 선언을 하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한반도에서 그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북한 그 비핵화를 위한 그런 비핵화 협상이 이제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그런 용의도 없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무엇인가 베풀어 주려고 하는 용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하고는 대화할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죠. 뭐 이종잣대 얘기하고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어떤 명분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미국이 논의해서 북한의 어떤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저는 쉽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나아가서 종전선언으로 연결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평화 정책은 얼른 종전선언을 해서 또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직접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도 해주는 그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만 너무 이제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제이크 설리번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순서나 뭐 조건이나 뭐 시기 이런 것도 당연히 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한미 간에도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한미 간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견해차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서로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국익에 그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야 되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게 아마 미국도 그걸 염려할 것입니다. 종전선언 원하면은 혹시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중국과의 그런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평화가 금가기 쉽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런 때 전쟁의 위험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는 것이고, 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북한이 나중에 혹시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한미 간의 문제입니다. 한미 간에 우리가 원하고 미국이 원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한다는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나 만일에 종전선언 한 뒤에 말이 달라져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선언이. 그런데 미국은 아마 이것을 그에 따른 의무 그런 걸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평화분위기 조성이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2018년에 그랬듯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요. 우리가 미국과 왜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나 설득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이해시키고, 이래가지고 북미 간의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대선에 맞춰서 또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는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또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과연 요 짧은 시간 안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대화의 마중물을 위해서, 비핵화 대화의 협상 체계의 마중물을 위해서 이런 종전선언을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내년 2월 북경올림픽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년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이어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북미 핵협상도 이루어질 거로 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시작하지 않으면 많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초기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내년 3월에 대선, 5월에 대통령 취임, 새 정부는 초과 걸려면 3, 4개월이 걸려요. 청문회도 있고. 그러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하고 거의 맞닿아버려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해서 북한과 익숙한 대화 상대였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금년 중에 성사시키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어서 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기틀을 만들어야 또 차기 정부가 그걸 이어받아 서죠. 그때 새로 시작을 하려면 매우 힘듭니다. 또 이 새 정부는 북한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으로서는 5개월 남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남과 북 사이에 그런 제한에 대한 어떤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침묵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통신 연결도 하겠다라고 미리 예고까지 한 거예요. 북한은 상당히 대화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명분 있는 조치를 한미가 할 수 있으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금방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3,900명의 해외 자문위원, 특히 그 미주 지역에 있는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좀 펴야 한다고 권고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 사이에 이 평화의 가치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 재미 동포들은 재미 자문위원들은 이 미국에 대한 그 공공외교가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힘이 대단합니다. 공식 외교, 이게 이 외교부와 대사관을 통한 공식 외교로도 우리가 긴밀히 미국과 논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그런 민간 차원의 그런 공공외교가 정말 절실하다는 하나의 증조합니다. 그게 그런 걸 통해서 공식 외교에서 우리가 말 못하는 걸 우리 한국 의원들이 와서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통 자문위원들도
뭐 미국 하원 의원들하고 친하고 후원 의원도 좀 돼주고 지역구에서도 좀 시민권도 많이 얻어가지고 영향력을 키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